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정치권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정현정 배재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좀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일일이 그 법안 내용까지 지목을 하면서 18개 법안을 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안 돼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그 대통령의 시각인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시나요? 일단 뭐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지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지는 법이 사실은 호전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한 번 더 피력을 했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답답해요.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 물론 국회의 책임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절박한 법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이 야당과 뭔가 좀 협상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셨더라면 예.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당을 대립각을 세워서 돌려 세워놓고 어떤 법안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잖아요. 네. 뭐 국민 여론이 나빠도 야당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 저 메시지가 과연 국회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경각선 발언이 될 수 있을런지 네. 그래 보이지는 않아 보여서 네. 대통령께서 좀 점점 더 이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국회가 움직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그 보면은 기존의 법안에 더해서 18개가 좀 됐어요. 네, 그렇죠. 좀 더 추가적으로 또 압박을 하는 분위기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지금 안 도와주는 그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얼마나 좀 답답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건데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일단 입증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IMF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시아 일부 국가 그 외환 상황들이 97년도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예를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 가계부채가 한 1,200조 정도 되고요. 예. 기업부채는 2,400조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로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마저 통과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지금 아마 대통령이 토로하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뭐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도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고소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원샷법이라든가 이 기업화력 재고법 같은 거, 이건 일단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적어도 이런 법안 정도는 통과시켜야 되지 않는가? 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민 여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어지간히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지목을 하신 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한 부분, 그 지목한 법안들의 내용을 조금 뭐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글쎄요, 이제 지금 새로운 법안들까지 나왔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샷법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행정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열어줬을 경우에 좀 활동하기가 더 편하다라는 점은 있겠죠. 네, 그런데 네. 그것과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안 있으면 대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따르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충분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저런 법안들이 당장 통과가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까? 네. 지금 이제 경제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저성장이라든가 네. 국제 경기 자체의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게 우리하고 지금 우리 문제를 개선하는데 뭐가 딱 떨어지는 것인가를 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또 이게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예. 또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네. 어떤 정책이 쭉 됐을 때 그게 바로 효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공감하지 않는 여러 국민들, 야권을 포함해서를 입장에서도 저런 부분들은 뭐 오히려 더 맞아 떨어진다는 부분을 좀 압축을 하셔서 좋았을 텐데, 네. 오히려 더 얹어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네.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들까지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것들이 왜 아직까지 언급 안 하시다가 지금 가뜩이나 막히는데 더 부과를 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이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게 만드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적도 있는 게, 분명히 지금 저 법 때문에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는 것이냐, 저 법만 되면 진짜 우리 경제 좀 살아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 법만
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위기가 있고 그 물꼬를 터야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고 사실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적인 노력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입법들 아닙니까? 네, 그 네. 입법들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국회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지금 원샷법 그 합의를 하고 사실 처음에는 원샷법하고 뭐 기간제법, 뭐 파견법, 그리고 노동사법 이걸 같이 다 통과해달라고 정부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국회에서 결국 뭐 야당에서 반대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기관제법은 그러면 나중에 하고 파견법하고 노동사법 이견이 없으니까 해달라. 네. 그리고 원샷법은 타결됐으니까 통과해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합의를 깨고선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는 이게 뭐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에 있는 문제점들을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들, 이런 법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예,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국민들밖에 믿을 데가 없다. 네. 국민들한테 이것을 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법들을 설명을 자세하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구조조정 문제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이 그렇게 위기인가라고 논란에 있는 자체가 굉장히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위기라고 모두가 말하고 모든 지표가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뭐 기존에 나왔던 것 둘째치고 네. 지금 중국에서 그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주력 산업들하고 겹칩니다. 경쟁력에서. 그러면 그들이 5년 동안에 결국 우리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는 진입장벽이 있고 내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하고 경쟁까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그 5년 사이에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거를 더 투자를 하고 더 개발시키고 아닌 부분들은 또 구조조정을 해서 유연하게 하고 또 인적 구조도 노동시장을 유연을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경쟁에서 따라잡고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들은 우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네, 거예요. 네.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진짜 실물 경제에 가면 얼마나 얼어붙어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전망도 없어요. 중국이라는 거대 절벽과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치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급한 거야? 다음에 하면 되지. 왜 대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대안을 예. 마련하고 또 추진하는 네. 키맨이잖아요. 대통령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거죠. 국회를 어떻게 해서든 뭐 타협의 대상이든 어떻든지 간에 국회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일한 어떤 대우를 형성하기 위한 또 정책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통령의 능력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위기예요. 국민들은 더 심각한 민생 경기에서의 체감 위기를 네, 느껴요. 근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경제 위기의 방향이 초점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셨다가 또 기업의 어떤 경기 침체 얘기하다가 중국 시장 얘기했다가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얘기를 섞어서 지금 이번에도 18개 법안으로 또 녹여서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네. 대통령께서 총알을 모아내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실제로 가장 필요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집중된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법으로 네. 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으로서 국민들에게 호소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이뤄져 가고 있고 퇴색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김 소장님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민생 경기를 위해서 가장 지금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 그 법이 왜 경제활성화법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뀔 건지 당장 시급한 그런 것부터. 것들을 그렇죠. 네. 메시지를 주시면서 네, 네.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또 그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국회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스크럼을 만들어 주셔야 네, 네. 되는데 대통령 혼자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첨언을 하자면 예, 예. 뭐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요. 네네. 어떤 정치적인 책임, 대통령에게 주요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국회에 책임이 있느냐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떠나서 예. 일단 경제가 현재 너무 어렵다는 건 분명한 네네. 사실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네네. 극복하는데 해결하는데 이 국민적
심리 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예. 충분한 사실일 겁니다.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그렇죠. 어쨌든 심리적인 네. 효과도 있다. 원샷법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네. 구조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삼성 특혜법이라고도 야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네. 실제로는 삼성은 구조 조정 할 만큼 다 해놨고요. 네. 뭐 이 잠재적 부실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법이 예. 안 만들어질 경우에 예.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기업들에게 공감대를 만들고 있느냐. 적어도 15일 이후에 서명을 한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한 5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있고요. 아, 자, 예. 이런 면에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법들 민간투자기본법 이건 중소기업들 이 건설사 투자를 활력화시키는 네, 거고요. 네. 뭐 자본시장법 이것도 역시 코스닥 활성화시키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어떤 원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르겠지만 네, 네. 적어도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큼은 네.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제 걱정을 하는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고요. 어제가 하필 또 박근혜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짚어봐야 되겠지만 야당이 보낸 축하난 안 받은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결과적으로 뒤늦게 받았지만 정무수석의 뭐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됐다. 뭐 이렇게는 하고는 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청와대나 야당으로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청와대가 잘못한 거죠. 100% 잘못했다라고 보시는 거. 예. 처음에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지금 이 난을 받게 되면은 네. 아마 뭐 대통령에게 약간 심기에 누를 끼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지만은 속 좁은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정적 평가로 나오게 그러니까요. 되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국회도 그렇고요.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처음부터 받아주는 것이 네.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네. 처음에 정무적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네.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앞서서 네. 말씀하신 대화 안 된다는 그렇죠. 내용이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된 게 이제 아닌가. 그 여러 가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예. 같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비 일하게 된 거죠. 그것을 뭐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신 게 아니겠느냐, 네. 거부하신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네. 사실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도록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책임 있는 그런 그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의 책임이 가장 크죠. 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전적 차원에서 반드시 네.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저는 좀 국민들의 눈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저는 난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잖아요. 진정성을 갖고 정말 야당 대표가 실제로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준 거면 예.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에서 끝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가지고 거부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네. 이게 정치인가? 이게 대통령과 국회와 야당의 관계인가? 예. 라는 그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건 설령 거절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거절했다고 기자회견하는 이 관계도 네. 우리가 국회가 도대체 뭐고 대통령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음과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잘못했죠. 뭐 정무적으로 네. 판단을 잘못했다고 네, 봅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의 그 조문 조문 그 조화 부분도 네네. 사실 그게 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민심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많이 언론에서 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마음에 이렇게 좀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건데 예. 하지만 이걸 또 이렇게 다른 측면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은요. 지난 주말에 사실 그래도 대화가 통할 법한 김종인 위원장이 합의를 깨면서까지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했던 법안을 예. 또 그 우산시켰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그날 그 난을 보내는 날 조응천 씨를 영입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이 나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응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네거티브를 담당했고 네.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내부의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빼가면서 네. 그날 또 뒤로는 난을 보내면서 축하한다라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게 네.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보이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이거를 거부를 했고 그런데 거부를 한 거를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 잘 걸렸다라는 식으로 그걸 기자회견을 언론에, 네.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품격, 정치의 품격, 국민들이 바라고 하는 눈높이에 너무나 안 맞는 네, 이런 네. 행태들이 벌어지면서 네. 오히려 정치가
정치화가 아니라 정치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책도 좋고 싸움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예의 네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어야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싸움을 하도 응원할 명분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갑자기 이런 얘기가 좀 다른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월급을 깎아도 좋으니 스마트폰으로 일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아, 예. 그 24시간 메신저 들어오고 24시간 메일 들어오고 그렇죠. 언제든지 어디에 가 있어서 누구랑도 지시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청와대와 정치권은 예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첩첩이 벽을 건너고야 요즘에 유행하는 전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 좀 전해주세요. 이 난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 의중을 생각해 보다가 아 이거는 아마 대통령께서 받기 싫어하실 거야.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느 누군가가 실제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얘기한 게 미국 얘기 참 싫지만 저도 네. 외국의 사례 들기 싫지만 네네. 대통령 보좌관이 누군가가 이래요. 대통령 보좌관과 아는 친구가 옆에 있었다가 대통령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보좌관한테. 예, 그러고 예. 야 진짜 미국에서 대통령도 문자 보내? 예. 그래 여기서 SNS로 우리는 정말 대화하면서 지시사항 있으면 직접 보내. 그 민간 영역과의 차이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우리는 저게 저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닐까. 직위가 주는 어떤 그런 무게감이 있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정말 뭐 아주 가까운 소통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직위가 보장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존적 절차나 이런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게 이거는 좀 사실은 다르게요. 그 존중하는 네. 것이죠. 그 직위를. 네, 미국과는 네. 좀 다른 문화이면 네, 네. 틀림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야당이 법도 안 통과시켜주고 과거에 뭐 사실은 뭐 문고리 3인방 문제를 터뜨렸다가 문제가 네. 된 그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분을 더민주에 입당시키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저 난을 받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상상 안 하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오히려 저는 솔직하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모르셨던 거고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질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그 직위가 주는 무게감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청와대가 너무나 이 정치 과정을 너무 사사화시키고 있다. 네네. 이건 공식적인 관계이거든요. 예. 원내 협상이나 원내 절차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꽁에서 무슨 청와대 정무수석이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미리 생각하고. 저는 네.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네네. 대통령의 어떤 직위 자체를 상당히 격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거란 말이죠. 네네. 이거는 상당한 문책을 당해야 마땅한 거라고 네,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조홍천 전 공직비서관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어제 민주당에 입당한 더민주에 입당한 그 조홍천 전 비서관의 회견 내용부터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실 정치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누군가는 그 진흙탕에 뛰어들어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세우고 국정을 바로세우고 나라를 바로 가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희망을 일구고 싶습니다. 네, 함께 보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앞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조홍천 전 비서관이 워낙에 이제 청와대의 속속들이 아는 더군다나 이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뒤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저격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야권에서는 대여 저격수용으로 네. 뭐 영입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상황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예. 일종의 사찰에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요. 다만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이게 현 정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입당하는 것이 예. 과연 공직자 출신으로서 적절하냐 예, 이런 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은 뭐 이번 총선용일 수도 있고 다음 대선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정윤의 문건 이 진실 공방 또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자, 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뭐 파도 계속 나온 게 지금까지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은 예. 뭐 사실 무근의 찌라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진실 공방이 계속된다면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또 데미지를 입히게 될지 네. 자, 이거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네, 네. 자, 이런 식의 정치 공방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폭로 정치 아닙니까? 이 폭로 정치라는 건 과연 국가 민생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뭐 폭로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청와대나 여당이 긴장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홍천 비서관이 공직기관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는데 고위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알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위법적 행위인데 그렇다면 청와대나 여당이 불편한 심정은 뭔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에 고발해 줄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잘해 오셨고 여당이 잘했으면 그거에 전혀 저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루머 정치 또다시 그 끌어내는 과거의 일을 끌어내는 이런 식의 어떤 네거티브로 갈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당당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 오셨고. 그렇다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 문제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조홍천 비서관 영입은 저는 정치적 금도를 넘은 행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재 영입을 상당히 잘해왔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각도가 이상하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찌됐건 이분은 공직 생활을 한 분이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면서 정부 내의 다양한 정보를 어쨌든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럼 이분 지금 이런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네네. 입당한 것만으로도. 왜 그런 불필요한 일을 만드냐라고 하는 거죠. 정책 가지고 경쟁하고 인물 가지고 경쟁하자는 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암암리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네. 선거정을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래요. 보죠. 교수님 말씀 네.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폭로 정치라는 거는 뭐 정부 여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볼 때 이 정윤의 문건 지난해 한 6개월 정도 계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랬었죠. 국민들이 이걸 볼 때 과연 이게 진실이 드러나느냐, 뭐 드러나지 않느냐, 결국 6개월 동안 남은 생산적인 결론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비생산적인 담론으로 이어질까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과연 이게 생산적인 정치냐, 예. 이게 과연 업그레이드된 정치로 가고 있느냐, 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인 문제. 지금 여기에서 그 네. 사실관계를 좀 그 명확하게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예. 되기 위해서 한 정권의 핵심이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볼 때는요. 일단은 그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팀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편의 그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네. 후보나 그 주변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즉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후보와 그 주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조홍천 씨가 그 일을 했습니다. 대선 때. 그리고 민정비서관 중에서도 이게 가족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가족팀이라고 청와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부속실과 네. 민정 이렇게 정무 일부 해가지고 가족팀이라고 이 부분은 청와대 내에서도 아주 내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예. 그런 파트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이런 그룹과 박지만 씨라고 하는 그룹의 일편을 서가지고 내부 스트러글을 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홍천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네.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네거티브를 하거나 아니면 저거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예, 예.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에 대한 그 혐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라는 거고요. 예, 예. 1호가 누구였습니까? 영입의 1호가 표창원 교수 아니었습니까? 표창원 교수는 뭐예요? 이번 정권이 잘못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1호였습니다. 마지막이 대통령이 가장 측근을 아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공격수를 썼어요. 그러면 영입의 중간에 뭐 그 자잘한 스토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현 정부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선 불복을 왜 지금까지 끌고 옵니까? 네. 이런 식의 정치는 불복의 미래지향적이지 아니고.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좀 다른 프레임에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홍천 전 비서관이 본인은 이제 청와대에 관해서 어떤 폭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는 예, 예. 얘기를 좀 믿고 싶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느끼는 어떤 것들은 있잖아요. 불안감 내지는 왜 비밀을 다뤘던 사람이다. 예,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밀을 다뤘던 사람이 나와준 게 오늘 저는 맞다라고 봐요. 어떤 큰 면에서? 의미에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도요, 정치계, 언론계, 뭐 기자들끼리 아는 거, 법조인들끼리 아는 거, 예. 여기서만 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없어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역할을 할 수 본인은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내가 했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걸 폭로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던 얘기라든가 이제까지는 예. 다뤄지지 않았던 얘기라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어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그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봐요. 그럼 저는 점점 벽이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죠. 이게 네. 부정적인 폭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전제하에서. 우리가 뭐 연예인의 스캔들 문제를 얘기할 때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연예인의 개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논란이 있는 것이 비슷한 맥락인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찌됐건 지난 대선에서 네거티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담당 뭐 역할을 네, 하셨거나 또는 청와대에서 공직기관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셨다고 예. 하면 기본적으로 서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비밀을 준수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 서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분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간접이든 직접이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암리에 흘려버린다라고 하면 이분은 철저하게 위법적 소지를 갖고 있는 분이 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민주는 이런 분을 모셔다가 선거 운동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네거티브를 한다?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영입이 상당히 불안하고 네, 네. 더민주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에 쫓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어찌 보면 쫓기는 상태에서 어찌 악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서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을 가고자 한다면 네. 정책에 대해서 똑바로 평가하는 것이죠. 네,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대안은 인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지형으로 갈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지 네. 예를 들면 그런 무리한 일까지 해가면서 위법적 소지를 갖는 행위까지 하게 된다? 네. 선거판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은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여나 야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폭로식으로 가지 않는 것이 지금 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조 전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그동안 마포에서 그 식당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금 마포 네. 출마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안대희 전 대법관하고 이렇게 맞불 카드로 투입을 하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세요? 저는 약간 좀 아름답지 않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인물을 평가를 할 때 도덕성이나 능력, 네. 뭐 인재를 영입을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공천을 받든 간에 네. 말이죠. 이 도덕성과 능력으로 조홍천 씨가 어떤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느냐. 예. 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문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분이 얘기한 문제 제기했던 그 문건들.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게 정말 그런 문고리 권력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네네. 팩트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제시된 게 없죠. 네. 이런 능력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예, 예. 도덕성이라는 면도 네. 뭐 정권이 바뀌고 또 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현 정권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예. 이 공직 비밀을 다뤘던 분이 가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인지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더 의구점이 있고요. 그래서 네, 네. 이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면에서 과연 이분이 뭐 총선에 이번에 출마를 해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안대희 씨든 누구든 그 경쟁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네. 있는 그 아니, 행태를 말씀하십시오. 보면은요. 예. 그 처음에 검사 시절에 피의자로 박지만 회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담당 검사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 친해져가지고 결국은 박지만 씨 때문에 정권의 실세에 접근을 해가지고 대선을 치르고 청와대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벌 싸움을 하면서 했어요. 얼마나 권력 의지가 강한 네, 네. 분입니까? 사실은 공적인 영역의 공익이라기보다는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인상을 줘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위태롭게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이. 네, 두 번째는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임무를 방기하고 다른 걸 하면은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망가져요. 예, 예. 공직사회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완전 서로 믿지 못하고 내부에서의 그 소통이 안 되면은 그건 국민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공직자로서 끝까지 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출마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이 그 네. 마포갑에서 안대희
이 전 대법관과 네네네. 또 이분의 그 매치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을 지금 것인가? 계속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가능할 하고 거라고 있죠. 네네. 보여져요. 네네. 그게 이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로 말하자면 매치업을 해볼 수 있는 구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네네.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총선에서 실제로 양대 구도가 형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양자 대결이 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외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이 조홍천 후보를 거기에 공천해서 뭐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는 자기 집토끼는 상당히 결집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고 여러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그러나 외연 확장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안대희 대법관의 카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또 네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 매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는 조금 전략적으로 이 지역이 다시 한번 노웅래 의원 판단을 지역입니다. 그렇죠. 판단을 내려야겠죠. 노웅래 의원 지역을 전략공초도로 빼낼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아니죠. 보시죠. 아, 네. 예, 뭐 그래서 지금 지금은 뭐 아직은 그렇게 많은 억측이라고 인재를 봅니다. 영입했는데 어떤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얘기를 정리를 해보고요. 둥글게 앉아서 타운홀 방식으로 이렇게 치러졌다고는 하는데 평일이었잖아요.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왔다고 하던데 현장의 분위기를 혹시 좀 보셨는지? 네네. 그 저는 잠깐 좀 가서 봤는데요. 네네.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사람 수가 많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네. 평일 그 시간에 이제 그 대전 가는 기차가 그 만석이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 예. 네, 그 낮 시간이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입석도 구할 수 없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할 정도로. 시간대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근데 한꺼번에 대전에서 내려갔죠. 많이들 내려서 네네. 또 가시더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예. 그래서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네. 뭐 많이들 오셨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고요. 방식도 어제 보면 좀 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네네. 말하자면 전당대회, 창당대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조금 색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사회를 보신 분이 그냥 전업주부세요. 아 그래요? 예, 평범한 전업주부. 뭐 네네. 아나운서도 아니고 뭐 당에서 의원, 국회의원이 또 사회를 보신 분도 아니고 네네. 본인 스스로가 네. 둘째 아이 낳고 네. 몸조리 한 지 얼마 안 되는 네. 그런 평상시에 그 정당 활동 전업주부 전혀 안 하신 하셨다. 네네. 분이래요. 그래서 어찌 참여한다는 의미를 보면 좀 그 둔 건가요? 아주 평범한 예, 예.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신당의 모습들을 좀 이미지적으로 네네.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창당대회를 좀 분위기가 더 좀 좋았다면 교섭단체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창당대회가 이루어졌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그닥 국민의당이 썩 힘을 못 받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 끌어가는 모습들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시나요? 그런 근본적인 안개 일단 신당이기 때문에 네네. 한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도 처음 창당을 할 때 한 네. 3%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시작을 한 거로 봐야 될 네네. 거고요. 저는 교섭단체는 만들면 좋겠지만 네. 굳이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차피 새로운 정책, 새로운 인물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라는 게 슬로건이기 때문에 예. 좀 만들면 좋지만 안 만들게 되면은 17명 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모든 걸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안철수 공동대표도 그렇고 천정배 공동대표도 모든 걸 걸겠다면은 네네. 정말 이 모든 걸 거는 정책과 인물,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서 예.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예. 굳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면 좋지만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럼 그 만들어지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혹시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굳이 한번 좀 따져본다. 굳이 굳이 따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얘기 나오기로는 네. 빨리 이제 더민주당에서 네. 총선 공천 탈락자 분들을 선정을 해 주셔야 오히려 거기서 이제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오신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얘기가 실제로 나왔었죠, 또. 예.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면 좋지만 네. 굳이 그거를 억지로 만들려고 당 이름 네. 자체가 국민의당인데 아무리 실질적으로 일하는 일터는 국회라고 하지만 그걸 무리하게 만들어놔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자? 제일 먼저 언론에서 짚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지원금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무리하게 교섭단체 만들면 아우 안철수 대표가 돈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거는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네네. 그거는 차라리 역풍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총선에서 만드는 게 맞다. 네네. 오히려 그게 국민의당이란 당의 이름에도 맞고 예.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그럴 것 같아요. 무리해서 호남자 밀련 얘기 들어가면서까지도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네. 창당하셨으니까 네네. 지금부터는 새로운 모습 보여주셔야죠. 네네.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 보면요, 그동안 조금 일부 이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그동안 계속 떨어졌던 그 국민의당이 최근에 조금 살짝 반등을 하는 여론조사도 좀 일부는 있더라고요. 혹시 이번 창당대회가 기폭제가 돼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정비를 하고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비전도 선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들한테 시선을 모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새누리당 쪽 그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국민의당이 시작 전에 너무 꺾여가지고 걱정이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뭐 그게 단순히 정략적으로 야권 분열만이 아니라 또 지나가지고 제3당이 정책적으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고착화돼 있는 이 서로 발목 잡고 있는 구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일정 정도는 이 신당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든 야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안철수 그 대표가 나와서 아주 그 사자후를 토하셨어요. 네. 거의 뭐 무슨 프랑스 혁명 나가는 것 같아요. 앙시앙 레짐을 다 꺾고 구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는 네. 거죠. 결국은 지금은 중원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했는데 사실 충청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 호남당이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적 구조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컨벤션 효과를 훨씬 더 배가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중도를 얘기하면서도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도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질 못하고 있어요. 예. 양비 아니면 양시 같은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개혁을 얘기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하면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왜 새정치 그동안에 많이 하셨는데 안 할까? 안정감이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입 인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상징적인 의미가 없어요. 네네. 내부적으로 그 지도 체제를 보시자고요. 안철수 의원은 대권 주자로서의 거의 그 얼굴입니다. 그렇지만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네네. 그리고 천정배 호남을 대변한다라고 하지만 호남 대표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김한길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대표직을 그만뒀던 분이에요. 예. 이래서 무엇인가가 다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고 결론은 대국민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당이 왜 필요한가를 국민들한테 설득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짜집기를 해도 국민들한테 설득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컨벤션 효과 단순히 하드웨어로 접근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컨벤션 효과, 비전과 지향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좀 차별화되고 새 정치의 색깔을 좀 더 드러내고 하려면 어떤 다른 점이 보여야 할 텐데 일부 뭐 보도 내용을 보면 정강 정책 면에서도 더민주와 크게 다른 부분도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거는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그 기자한테도 일종의 그 정정 보도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 더민주의 정강 정책과 국민의당의 정강 정책이 닮았다. 네. 네? 그것을 얘기하려면 근거를 제시를 해야 예, 돼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강 정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정체성을 어디로 정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지난한 고민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강 정책도 보고 새누리당 정강 정책도 보면서 네, 네. 정책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결과물이거든요. 예, 예. 근데 아마 그 기자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러면은 뭐 거기에 뭐 네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대충 공정 배분을 얘기하고 재벌개혁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네. 이러니까 이게 닮은 꼴이다.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지우는 것은 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강 네. 정책을 보고 얘기하시다라는 것이고요. 네. 중복이나 예를 들면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고 네. 저는 그런 거는 없을 것이다. 최대한 그 자신들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상당히 지난한 기간 동안에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라고 네. 하는 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 그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예. 세력화도 상당히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 정당은 참 이상해요. 신생 정당이고 막 지금 호떡집에 불났잖아요. 네네.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출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오소도산 정당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요구하죠. 그러나 어떤 정당도 한 번에 올바른 다 정형화된 모습을 갖추고 시작하는 네. 정당은 없어요. 네. 야당도 역사가 60년 됐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전 진화한다고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베스트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다만 지금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른바 지금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하는 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핵심인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볼 알겠습니다.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뭐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지금 뭐 추가로 하나 속보 들어온 사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경기도 부천에서 사망한 지 1년가량 된 백골 상태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 여중생의 아버지를 목사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딸을 세려 숨지게 한 뒤 1년 동안 아마 방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사건이 부천 소사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도 아동 학대, 아동 폭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속보라서 왜 이게 1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발견됐는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예.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미 그 시신 훼손 사건에서도 1년 넘게 그 학교를 오지 않는 학생들이 꽤 있었고 그랬었죠. 그중에 몇 명가량은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고 예. 경찰에서도 계속해서 추적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 예.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네. 똑같은 경우잖아요. 집안에서 방치했었고 아버지, 친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네. 더군다나 여중생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경우에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네, 거. 우리가 네. 아동학대 정말 초등학생 1, 2학년 정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 또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수사 범위 내지는 공적인 조사 범위도 또 한 번 더 넓혀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이에요. 또 부천이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 쪽에서 이런 상황을 좀 살피다가 나오지 않았냐는 양 변호사님 얘기도 가능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 상황을 살펴보면 목사가 있고 계모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속보 사항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담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